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번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역사 드라마 극작가 마이클 헐스트의 또 다른 작품 The Borgias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볼지아라는 이름은 르네상스 역사를 평소에 즐겨 읽는 사람들은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추악함이 연상되는 이름이에요. 일단 이 가운데 있는 제러미 아이언스가 연기한 알렉산더 6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에 로마의 시민들이 화가 나서 그 시신을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발로 밟고 침을 뱉었다고 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 교황님의 아들 체사레 볼지아 같은 경우에는 권모술수와 사기 그리고 배신의 상징이었던 사람이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언급이 돼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 이 체사레가 끌어안고 있는 자기 여동생 루크레치아 볼지아도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어요. 저 보수적인 시대에 4명의 남자와 살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구설수에 의하면 어떤 남자와도 정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의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친오빠인 체사레이기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사실 이 볼지아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종교 조직이 저래?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교과서에서 기원 후 4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쇠락해서 멸망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800년 후인 한 1200년대 유럽 기사를 만나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는 로마인이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로마 정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선 로마 정부가 분명히 건재했고요. 그 로마 정부가 바로 어디였냐 하면은 교황청이었던 거예요. 자, 중세기에는 지방 영주들이 다 자기 동네의 법을 자기가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영주들끼리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중재해요? 교황청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황청의 결정이나 교황님의 한마디가 수많은 왕과 귀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당시는 신권주의 시대입니다. 즉 왕들이 신의 뜻에 맞춰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에 기부금을 내거나 부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그냥 신한테 성의를 표하는 것이고, 교황청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신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지 그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무척 적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시에 교황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보니까 수많은 가문들이 자기의 자제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추기경을 만들거나 교황청에 밀어넣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The Borgias라는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The Borgia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가문입니다. 스페인 출신 가문인데 이 스페인 출신 가문이 이미 수많은 가문들이 교황청이라는 이권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일들이 몇 시즌에 걸쳐 펼쳐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드라마인데요. 한국인이 볼 때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어떤 거리감이 있냐면 이 볼지아의 라이벌 가문들이요.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나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가문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 가문들 이름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볼지아에서 나오는 가문들을 갖다 제가 딱 3부류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통 로마시 토호 세력들이고요. 하나는 이탈리 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병 장군들이고요. 하나는 신흥 상인 계급들입니다. 제가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럽의 귀족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물론 신한테서 내려온다고도 생각을 했지만 로마라는 도시가 고대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통성에 의해서 내려온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토호 가문들이 교황청의 추기경 자리를 갖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 가문들이 오르시니, 보르게세, 팔네세 이런 가문들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에 놀러 가게 되면은 오늘날까지 와, 로마의 아름다운 궁이다 하고 보는 그 건물들이 교황청으로 흘러오는 뇌물을 가로채가지고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병 가문들이 있어요. 이 용병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신흥 계급입니다.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고요. 도시국가들은 조그만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도시라는 것은 왕과 다르게 농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은 있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탈리아를 떠돌고 있는 용병 부대를 통째로 고용해서 우리 용병 부대 대 너네 용병 부대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게 돼요. 돈으로 싸웠다는 거죠. 전쟁이 많으니까 용병 부대 장군들이 점점 무력도 있는데 거기다 돈까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탈리아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일감이 많아요. 이 용병 부대들이 어떤 지역에 눌러 앉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세력이 공고해지면서 그냥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왕 비슷하게 돼버려요. 이런 가문들이 몇 개 볼지아스에 등장합니다. 에스테 가문, 군사가 가문, 스포르사 가문, 비스콘티 이런 가문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용병 장군 출신 가문들이고 드라마에서 굉장히 거칠고 매너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는 이유가 출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상인 가문이에요. 상인 가문은 바로 메디치 가문이죠. 아마 르네상스 시대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메디치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가문들이 특히 교황청의 일에 관심이 많냐?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는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성직자, 기사, 그리고 평민. 그런데 중세기가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용병 가문이나 상인 계급처럼 자기의 재능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인된 신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은데 귀족 집안으로 딸이나 아들을 시집장가도 못 보냅니다.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영토를 가질 수도 없어요. 자기네가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거나 우리 아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바로 교황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흥 가문들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들고 와서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자기네 집에 자제 한 명을 갖다가 교황청에 입성시키려고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그려요. 르네상스판 스카이캐슬 같은 거라는 거죠. 르네상스가 태동하던 시기에 어떤 정치가 벌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묘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뭘로 접했죠? 대체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예술품을 통해서 접합니다. 근데 마이클 헐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위에 있는 뚜껑을 탁 벗겨버려요. 그럼 그 안에 사실 감춰져 있던 톱니바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적 모략과 지저분한 싸움, 그리고 뒤틀린 욕망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예술이 탄생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르네상스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쫙 봤어요. 그러면서 숨겨있는 반전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역사책에서 가장 끔찍한 교황으로 남아있는 이 알렉산더 6세 교황님이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로 나와요. 사실 볼지아 가문이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잘되게 하려고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는 거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현대인들한테는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족 이기주의의 폐해 얼마나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끝까지 갔을 때 어떤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볼지아 가문뿐만 아니라 그 둘러싼 가문들도 자기애만 잘 되고 자기 집안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로 무장하시고 아마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됐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볼지아를 보시면 그 안에서 훨씬 더 재밌는 메시지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른 영화, 드라마, 책 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8월이 됐는데요. 8월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8월 15일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국가로 가는 길을 밟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8월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독립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몇 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첫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고 또 남프랑스와 이탈리 문화에 대한 로망을 갖게 해준 영화예요. 줄리엣 비노시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 르 우사 술르 토아 지붕 위의 기병이라는 영화고요. 얼마 전에 또 스트리밍 서비스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장 쥐오노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 소설가의 장편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1830년대가 배경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을 때여서 역사적 배경으로 이용을 합니다. 또 1830년대는 프랑스에 심각한 콜레라 대유행이 돌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시대적 공감대도 있을 영화라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장 조누는 두 가지 의미에서 프랑스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작가가 이제 파리를 주제로 하지 않고 프랑스의 남부 지역인 프로방스를 주제로 한다는 점이에요. 본인이 이제 프로방스 출신이고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든지 그쪽의 독특한 문화 또는 미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방스는 자연경관이 워낙 아름다워서 벤 고흐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고 또 한국인들이 뭐 님이라든지 뭐 액상 프로방스 같은 동네를 굉장히 관광지로 선호하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도 프로방스의 옛날 모습을 갖다가 재현을 했기 때문에 자연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 조누는 또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모험가라는 독특한 타이틀로 불려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장 조누의 많은 소설들은 긴 장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지도에서 보면은 다 자기의 고향 근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독특한 별명을 가지게 됐죠. 지붕 위의 기병이라는 소설도 안젤로 팔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기병 한 명이 장 조누의 실제 고향이었던 프로방스의 조그마한 도시인 마노스크에 도착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안젤로 팔디는 북이탈리아 장교인데 그 당시 북이탈리아를 점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장교를 죽인 다음에 프랑스로 도망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탈리아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지를 찾아다니는 중인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남프랑스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사람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극심하게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지붕 위로 도망쳐서 지붕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면서 자기의 동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외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소설의 제목이 지붕 위의 기병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방역망을 뚫고 자기의 남편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한 부르주아 여성을 만납니다. 줄리엣 비노시가 연기를 하는데 같이 말을 타고 프로방스를 가로질러 장정을 하는 플라토닉한 로맨스 스토리가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장 조누는 안젤로 팔디라는 인물을 가지고 3개의 소설을 썼고 그 3개의 소설이 전부 다 이탈리 독립운동의 초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잘 이해하려면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전개를 좀 알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탈리아라고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의 고대 로마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는 그 역사가 한 16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탈리아라는 어떤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화처럼 생긴 그 땅 이름이었습니다. 지명이었어요. 그 지명 안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 도시 국가들의 정체는 뭐였냐? 이 도시들은 대체로 로마 제국이 세운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이에요. 로마 제국은 기원 후 한 400년 정도에 멸망했지만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같은 나름의 자치적인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아갔습니다. 근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죠. 끊임없이 이탈리아 반도를 왜적들이 침입해 오는데 이 로마 제국의 군대가 더 이상 이탈리아 반도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국가들은 북방에서 몰려 내려오는 그들이 생각할 때 야만인 추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센 사람과 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역 수익의 일부를 갖다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다른 작은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죠. 외적들 중에서 나중에 가장 센 사람이 독일에 기반을 하고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독립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에 복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역사책을 보면은 피렌체나 베네치아나 밀라노 같은 도시들을 신성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는 자유도시다 이렇게 애매하게 설명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잠깐 북이탈리아도 내 땅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쳐들어왔다가 거기서 이탈리아의 굉장히 복잡한 시 정치에 휘말렸다가 다시 퇴각하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역사의 반복이 어떻게 보면 중세 이탈리아 역사의 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남쪽으로 있는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기반을 하고 있는 외래 왕조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다스려 왔기 때문에 그쪽은 또 북이탈리아와 굉장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나폴리에는 왜 마피아가 많을까라는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북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과 남이탈리아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탈리아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갖다가 리솔지멘토, 다시 솟아오르다 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솔지멘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가리발디 장군, 그리고 가리발디 장군이 군사를 담당했을 때 정치 쪽을 담당한 마찌니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들이 있기 전에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사상을 갖다가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안젤로 팔디라는 사람이 그런 초기 이탈리아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중세기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풍습을 가진 여러 영주들이 어떤 한 황제한테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엉성하게 얽혀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죠. 하지만 1800년대가 되면은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이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과 뒤를 이은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의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하나의 법이 특정한 영토에 똑같이 적용되고 중앙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봉건적이고 중세적인 어떤 나라가 오스트리아라는 근대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조공을 바치던 북이탈리아를 오스트리아의 행정 시스템에 편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대부르주아들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자기 동네에선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가끔씩 황제의 사신이 오면 잘 먹이고 돈 좀 줘가지고 보내면 됐는데, 갑자기 오스트리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여기다 동사무소를 세우고 오스트리아 출신 군인이나 경찰들이 우리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옛날같이 황제와 도시 사이의 자유계약 관계가 아니라 복속이 된 식민지나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끌어오르던 시대가 바로 안젤로 팔디가 살던 1820년대 30년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젤로 팔디라는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굳은 결의의 독립운동가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봉건적인 전통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위 귀족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장교를 죽이는 과정에서도 중세기 기사도에 맞춰가지고 장교한테 결투를 신청한 다음에 하인들이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죽여요.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중세기 같으면 귀족들끼리 이렇게 결투하는 것은 법에 접촉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죽인 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도망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중세 이탈리아가 근대 국가로 가는 성장통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초기 이탈리아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흔히 이탈리아 역사책에서는 카르보나로라고 부르는데요. 수술 굽는 사람을 뜻합니다. 진짜 수술 굽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주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유럽에서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리는 조직과 비슷한 비밀 결사대가 있었고, 이 비밀 결사대의 이름이 바로 카르보나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 이제 뭐 다빈치 코드 같은 여러 가지 소설이나 영화 때문에 프리메이슨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음모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 속의 프리메이슨은 기본적으로는 독서 클럽이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공화정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그런데 18세기부터 유럽의 교육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테네라든지 로마 초기의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왜 로마와 그리스는 공화정을 했는데 우리는 못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몰래 만나서 북클럽을 운영하는 걸 갖다가 대체로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고, 여러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났을 때 이 프리메이슨들이 거대한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이런 혁명들이 프리메이슨의 음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그런 음모론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프리메이슨들의 심볼을 보면은 이제 거대한 콤파스가 있고 그 밑에 피라미드가 있는 형태가 있고, 또 프리메이슨에서 그 메이슨이라는 단어 자체가 석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석공이라는 뜻인데 왜 하필이면 석공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거를 이해하면 프리메이슨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거대한 컴퍼스의 의미가 뭐냐면요, 프리메이슨들은 무신론자들은 아닌데 중세기의 종교는 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미래의 종교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 신을 갖다가 그들은 그랜드 아키텍트, 위대한 건축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퍼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대한 건축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 과학적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법치가 가장 좋은 정치 제도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메이슨, 석공이라는 단어가 신이 위대한 건축가고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는 석공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세기 역사에 보면은 노틀담 같은 그런 성당이나 왕들이 사는 성을 지을 수 있는 석공들은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나 사제들한테도 임금 협상이나 이런 데서 꽤 큰 힘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중산층들의 자유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프리메이슨들을 형성하는 가장 큰 계급이 부르주아들이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진 중산층 계급이 수술 굽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이탈리아 버전은 카르보나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안젤로 팔디가 카르보나로의 멤버인 거죠.
이 칼보나로라는 그룹은 프리메이슨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가 먼저 혁명과 공화정을 이뤄본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지배해야 빨리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폴레옹 편에 많이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폴레옹의 장군 중에 한 명인 호아킨 무라라는 사람이 나폴리의 왕이 되는데 그 밑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사람들도 많았대요. 다음에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다시 이탈리아가 봉건제로 돌아가니까 칼보나로는 이제 다시 지하 조직이 됐지만 한번 경험했던 어떤 그런 법치와 행정 시스템을 갖다가 다시 이탈리아에서 복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0년대에 독립운동에 불씨가 붙여지고 마침내 이제 1848년에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를 쫓아내고 이탈리아에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탈리아의 지역 영주들이 이 독립운동을 후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서로 통일 이탈리아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술수를 둡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나중에 위너가 된 사람이 이탈리아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사보이아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의 왕이었던 빅토레 임마누엘레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통일 이탈리아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이탈리아의 건국과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의 독립전쟁이고 하나는 1830년대에 프랑스를 강타한 콜레라 대유행입니다. 이 콜레라에 대해서는 제가 레미제라블 역사 배경 설명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콜레라가 이 콜레라예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안젤로 팔디가 이 작가 장 조노의 고향인 마노스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래 이제 말을 타고 왔으니까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도니까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의심이 극심해지는 것처럼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콜레라가 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마을 주민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안젤로 팔디가 지붕 위로 도망가서 거기서 도망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줄거리죠. 이것은 이제 장 조노의 딸에 의하면 이 작가의 심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 조노는 이제 20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작가인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된대요. 레지스탕스 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 나치와 협력을 했다. 콜라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해야 된다는 막 인민재판 같은 걸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장 조노는 그것이 프랑스가 광기에 빠졌다. 마치 이제 콜레라 때 사람들이 미쳐가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 모든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지붕 위에 혼자서 자기만의 이상과 플라토닉한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신문에 나오는 이런 글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자기 세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순에서 벗어나가지고 혼자 조용히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사람들이 대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독립한 그런 경과를 그린 영화가 있으면 또 댓글에다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영상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이 남부 이탈리아 문화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드라마 역사 배경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눈부신 친구라고 불리는 이제 HBO에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원래 이제 이 드라마의 원작은 엘레나 페란테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대하 소설이에요. 굉장히 긴 책이에요. 이 책이 나폴리에서 성장하는 어떤 경험 또는 나폴리라는 도시의 특색을 가장 잘 잡아냈다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폴리 소설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시대의 어떤 도시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잡아낸 걸로 유명한 그런 책들 또는 이제 영화 작품들이 있죠. 1930년대 베를린 그러면 흔히 이제 까바레라는 영화를 갖다 떠올리게 되고 20세기 초의 파리 분위기 그러면은 해밍웨이의 Movable Feast 같은 그런 책을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폴리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두 명의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뭐 이탈리아 한참 공부할 때 읽었더니 코르지오 말라팔테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엘레나 페란테라는 사람이 쓴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책이에요. 드라마로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나폴리 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낭만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체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 나폴리 피자
그 다음에 나폴리 젤라또, 그 끈적끈적한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이죠. 또 굉장히 에스프레소를 독하게 뽑아 먹는 걸로 유명하죠. 너무너무 단 디저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나폴리를 대표하는 것들일 겁니다. 또 아마 이제 칸쪼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칸쪼네 가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이미지도 아마 강하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폴리는 또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잠깐 생활하고 있을 때 북부 이탈리아 친구들한테 야, 나폴리 놀러 가자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다 야, 거기를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북부 이탈리 사람들의 상상 속의 나폴리는 범죄의 도시, 소매치기와 마피아가 컨트롤하는 도시,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이렇게 지저분하고 범죄가 많고 가난하다고 여겨지는 도시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예술이 나왔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파라도소 나폴레타노, 즉 나폴리의 파라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폴리의 파라독스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으로 느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탈리아를 갖다 이제 한 나라, 그래서 이탈리아 문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도 그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campanillismo라는 말이 있어요. campanille가 교회 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도시에 가면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니까 어디 가서는 이렇게 성당의 종탑을 볼 수 있는데 그 종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안의 사람들끼리만 스스로를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걸 갖다 이제 campanillismo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지역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말해요. 이 이탈리아의 그 지역 갈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이탈리아를 이렇게 장화처럼 봤을 때 이 장화가 공을 차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섬 있죠. 시칠리아. 그 두 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옛날에는 Kingdom of Two Sicily, 두 시실리아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북쪽 도시들은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조금 전부터 이미 상업계급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신진 부르주아들로 이루어진 공화정 도시국가 체계를 이루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이탈리아는 봉건주의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나중에 이탈리아가 근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봉건주의의 뿌리가 깊은 남부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이탈리아 사람들은 남부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과거만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남부를 이탈리아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여기게 되고, 나폴리 사람들은 옛날에 나폴리와 시칠리는 이만한 왕국이고 그리고 북부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쪼만쪼만한 도시국가였는데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우리를 무시한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게 되죠. 또 나폴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카모라라고 하는 마피아가 판을 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나폴리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외국의 본가가 있는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습니다. 중세기 내내. 처음에 이제 프랑스 앙주 왕가가 다스리다가 나중에 스페인의 아라곤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칠리아의 팔레르모나 나폴리에 궁전이 있긴 있습니다. 뭐 카스텔로 누오보 같은 그 큰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에 왕이 기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호랑이가 굴을 비우면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 마찬가지로 왕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라티푼디아라고 하는 거대한 이렇게 영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유지들 또는 농장주들이 사병을 거느리거나, 아니면 나폴리는 이제 대가족 제재가 굉장히 탄탄한 걸로 유명하죠. 자기 대가족의 장정들을 갖다 무장시켜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19세기 말에 마피아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시칠리아나 나폴리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옛날에 귀족들이 해오던 것을 갖다가 그냥 딴 놈들이 와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피아가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북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나폴리를 오래 다스렸던 그 스페인의 아라곤 왕조가 스페인에선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선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본가가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나폴리의 그 왕가를 대표해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 본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르지아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그린 TV 시리즈를 봐도 거기에 이제 페란테 아라곤이라고 하는 나폴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괴팍하고 잔인하고 지맘대로인 좀 약간 미치광이 왕으로 나오는데, 나폴리의 왕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북부 사람들이 나폴리를 생각을 할 때 미치광이 왕들에 의해서 오래 봉건적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남부 이탈리아는 그 180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돼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됐을 때 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남부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섬에 이 가리발디라고 하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앞장서던 어떤 민병대장이 상륙한 것이 이탈리아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제 가리발디는 우리가 이탈리아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리발디는 원래 니스 출신이에요. 니스는 지금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가리발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선포했냐 그러면 비토리아 임마누엘레라고 하는 사보야라는 왕국의 왕을 통일 이탈리아의 왕으로 추대하자 하면서 이제 그 운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보야 왕가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둘 다 쓰는 나폴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갖다가 나폴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우리가 민족주의적으로 이탈리아라는 국가를 만든다라는 해석보다는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나폴리의 왕관이 넘어갔다가 다시 저쪽에 있는 다른 프랑스 왕가로 넘어가는구나.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리발디가 킹덤 오브 투 시실리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국가, 새로운 국가에 조인할 거냐라고 하는 국민투표, 요즘 말로 하면 레퍼런덤을 하게 돼요. 그 레퍼런덤을 한 장소라고 알려진 것이 피아자 플레비치스타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인 비긴 어게인에도 나왔고 나의 눈부신 친구 이 드라마에 대해서도 몇 번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 반원형의 광장이에요. 이제 거기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서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새 이탈리아 국가에 조인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라고 하는 표결이 나오면서 이제 통일 이탈리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일부 나폴리 사람들은 그 투표를 할 때 대부분의 나폴리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몰랐다. 왜냐하면 나폴리 이쪽은 상당히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북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 이론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가리발디 추종자들이 이탈리아와 빅토리아 임마누엘레 만세라고 구호를 외치자 많은 이 그 시골 사람들은 이탈리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탈리아가 빅토리아 임마누엘레 왕의 왕비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투표기 때문에 남부 이탈리아가 무지해서 억울하게 프랑스어를 쓰는 왕조한테 병합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이탈리아 통일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나폴리는 자기네들의 사투리를 고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보수적인 봉건적 가치관을 갖다가 굉장히 아끼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옛날 중세기식 가톨릭 의례를 갖다가 지키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나폴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폴리의 어떤 이렇게 뒷골목 같은 데 가면은 성자들의 어떤 그 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이렇게 촛불을 꽂아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걸 걸어놓은 그런 약간 중세기의 가톨릭 신자들이 하던 그런 의식을 아직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기일에 성자들의 이렇게 상을 갖다가 가마 같은 데 지고 행차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한테는 이게 너무 재밌는 볼거리인데 그곳에서 자라는 여자아이들, 나의 눈부신 친구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들한테는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 욕망을 가로막는 철장같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제 나폴리에서 실제로 자라나는 경험을 잘 잡아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된 다음에 이 북부 이탈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근대화 프로그램은 북부 도시인 밀라노, 토리노, 그리고 새 왕국의 수도가 된 로마를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남부 이탈리아는 약간 이렇게 뒷전이 되는 거죠. 현대적인 어떤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남부가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남부는 일단 치안 유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요. 옛날 귀족들의 권한은 뺏었는데 경찰력을 갖다 충분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대주지 않아가지고 치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라티푼디아의 주인들, 큰 지주들이 다시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자치적 어떤 치안 유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마피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범죄 조직이지만 중앙정부라는 것이 옛날부터 너무 이렇게 뭐 스페인에 있거나 프랑스에 있거나 먼 권력이었고, 그 다음에 새로 통일된 이탈리아의 중앙정부도 남부를 갖다 차별하고 뒷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피아를 갖다가 중앙정부보다 더 신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어떤 마피아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한 코사 노스트라라는 그룹이 있고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카모라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마피아 연맹체가 생겨요. 근데 일단 그 시칠리아의 코사 노스트라라는 이름을 볼게요. 코사는 물건, 것 이런 뜻이에요. 노스트라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범죄 조직이라는 인식보다는 시칠리아의 전통적 권력을 갖다가 중앙정부한테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갖다가 이 마피아들이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카모라라는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코사 노스트라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가문들끼리의 싸움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조각조각 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떤 정확한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 시칠리아 마피아에 비해서 나폴리 마피아는 조금 더 거리 갱단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는 어떤 그 변곡점에 우리가 드라마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대화 프로그램이 밀라노, 토리노 같은 북부 도시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남부 이탈리아에서 조금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버스와 기차를 타고 북부로 이주 노동을 가게 됩니다. 이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직도 언어학자들이 사투리로 쳐야 되는지 독립적인 언어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타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예 못 알아듣거든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은 실제 캐릭터들이 나폴리타노로 대화를 해요. 자기네들끼리는 나폴리타노와 대화를 하고 학교에 있거나 관공서에 가 있거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부자 클라이언트들과 얘기를 할 때만 이탈리아어를 씁니다. 어쨌든 나폴리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 많이 안 통했기 때문에 이들이 북부 이탈리아에 갔을 때 같은 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약간 외국 이주 노동자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나폴리라는 공간이 우리에게까지 유명해진 것은 여기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중세 문화가 다 한 공간에 이렇게 농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이 드라마에서 그 공간을 갖다가 굉장히 잘 이용을 한다고 전 느꼈습니다. 일단 볼게요. 이렇게 나폴리 자체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에 정착하면서 세운 도시지만 거기서 조금 그 베수비우스 화산을 돌아서 헐큘라니움이라고 하는 아직도 고대 그리스 신전, 헤라 신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근처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대로 그 화산재 밑에 로마 시대 모습 그대로 보존된 폼페이 유적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안에 들어오면은 중세기의 어떤 성인 카스텔로 누오보와 카스텔로 산테르모가 있어요. 낀 이렇게 뚝이 있는데 여기 드라마에 보면 그 뚝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뚝에서 보면은 그 중세 그 성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중세 지중해 십자군 뭐 이런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팔라조 레알레 뭐 이런 것들 또 그 안에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급격하게 현대화되면서 지어진 그 반원형의 광장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현대적인 어떤 소비사회 명품 사업 막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진전하면서 지어진 거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몰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시대 거의 2000년의 어떤 역사가 그냥 한 공간 안에 모조리 그 흔적이 그냥 이렇게 여기 산재돼 가지고 흩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주인공들이 처음에 살고 있는 곳을 봅시다. 거기는 리오네라는 곳입니다. 근데 리오네라는 곳은 이제 아름다운 유적지가 있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도시 중심 말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그 2차 대전 때 집을 잃거나 아니면 도시로 몰려든 시골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은 약간 콘크리트로 된 이렇게 사각형 건물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오네가 오늘날까지도 뭐 나폴리의 마약 중독이라든지 마피아 활동의 어떤 본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드라마의 촬영지는 리오네 루짜티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리오네라는 공간에서 두 여자 주인공이 나폴리 중심부로 이렇게 산책을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갤러리아 프린치페와 그 룽고마레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바다 따라서 있는 그 아름다운 저택 있는 그것을 처음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20세기와 중세기,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 그리고 리오네의 끔찍한 빈곤과 최고 엘리트들의 소비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몰려있는 곳이 바로 나폴리거든요. 많은 역사가 깊이 배어있고 수많은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탈리아가 해결하지 못한 옛날 문제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곳에서 이 대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여 가지고 성장하는 그 경험이 무엇일까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의 모습과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 후에 그 빈곤한 나라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은 아마 1960년대 우리나라 모습을 그린 것과 또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선 또 더 재밌는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드디어
섭외 성공! 알베르토 몬디시는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 언제 나오냐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드디어 알베르토 몬디시가 왔습니다. 자, 코메바이. 아이, 차오. 안녕하세요. 조승형 형 언제 불러줄까?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공한 덕분에요. 오늘 선덕. 형, 저 그렇지, 이탈리아에서 또 이렇게 친구 집 놀러 이탈리아 가면, 와인, 아마로네. 가지고. 그럼 내가 일단 잔이랑 콜크스크류 가지고 올게. 그냥 바로 음주 반송해도 돼요, 여기? 어? 아, 맥주 자주 했어. 한 잔만. 자주 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마로네가 베로나 지역 와인이잖아요. 거기서 왜 유명하냐면 일반 와인 그냥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아마로네는 9월 초에 포도를 미리 타가지고 큰 박스안에 넣고 놔둬요. 그러면 포도 그 알이 말려요. 약간 건포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살라미. 우리나라 좀 장조림이죠. 잔조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드시면 자르다가 좀 남으면 냉장고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안 슬라이스를 버리셔야 돼요.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공기 들어가니까 맛없어요. 이게 이탈리안 스타일이야. 한국 사람들이 만약 이거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냉장고에 있는 오염물질을 다 빨아들여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맛없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맛없어요. 이탈리안 맛없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저민 고기가 이탈리아어로 살루메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이탈리안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종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탈리아 왜 제일 많은지 아세요?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 이탈리아 아주머니가 하던 문장이 있어. Dei soni non si butta niente. 돼지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맞아요. 가난해서 그래요. 뭘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페코리노. 프랑스에서는 치즈를 이렇게 썰면은 욕 먹는데 그 이탈리아. 맞아요. 우리도 연못. 프랑스에서 지만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치즈 안쪽 왜냐면 치즈가 이게 보관할 때 이렇게 통으로 보관을 하니까 밖은 딱딱하고 맛이 없고 안쪽은 굉장히 크리미하니까. 네. 우리만 내 동생 그래요. 그렇게 이탈리아도 똑같구나. 살리우테. 살루테. 이탈리아도 똑같나요? 눈 쳐다보면서 겁니다. 신경 안 써요. 이탈리아는 신경 쓰다가 맛을 못 즐기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 다음에 이탈리인들한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뒤에 보면은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 맞아요. 이 와인은 전통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자라는 품종과 우리 동네에서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개런티한다. 맞아요. 와인 종류가 더 너무 많고 만드는 과정 너무 많고 두 가지의 문제 있었어요.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과 재료들 보존을 해야 돼서 인증체도 만들어야 되고 와인 같은 경우는 급이 세 개가 있어요. IGT, DOC, DOCG. IGT는 뭐냐면 전통 과정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DOC 원래 그 유명한 장소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DOCG는 최고급인데 전통 과정대로 원래 지역에서 만들어진 와인이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두 개도 가지고 전통 있다. 방식과 원래 그 이름이 붙어있는 지역에서 맞아.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와인 마시고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외국에서 관광객으로 왔는데 어느 와인을 사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와인 빼고 먹어본 적이 없다.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탈리아가 포도 품종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1,300개 이상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마다 와인 다 다르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남의 거 몰라요. 저도 그래요. 이런 모든 거의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가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역사 되게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끝나고 멸망한 후에 이탈리아가 다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세기부터 레네상스 들어가면서 조그만 공국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역사가 1861년에 시작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그 도시 국가 역사는 전년 1500년. 그러니까 당연히 한 도시의 역사, 문화, 언어, 이탈리아계론 역사 문화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깊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이지만 사실은 많은 조그만 도시들이 합친 거예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160년밖에 안 됐는데 피렌체라는 도시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물론 자부심도 있겠지만 우리 피렌체 음식, 맞아요. 우리 피렌체 와인, 그렇죠. 우리 피렌체 예술가.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마다 그 도시에 또 왕족이 있잖아요. 그게 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 예술을 공부하면 중앙 집권 국가는 루이 14세가 딱 있고 루이 14세가 모든 예술가를 다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베르사유 같은 곳은 또 퐁텐블로 같은 곳은 어마어마한 그 예술의 그렇죠. 산물이 되지만 이탈리아는 그 정도 스케일의 뭔가는 지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도시국가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하지만 각 도시마다 굉장히 특색 있는 궁전이 있고 뭐 말라테스타 집안, 에스텐세 집안 이런 집안들이 한 마을씩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맞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보다 훨씬 커요. 면적은. 근데 사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이탈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이탈리아와 중국이랑. 왜 그러냐면 지금 소도시지만 옛날에는 한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루자 지역의 스폴리토라는 되게 조그만 도시인데 뭐 인구가 5만 명 더 안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스폴리토 공국이 있었어요. 한 그러니까 나라였죠. 거기도 수도였구나.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도가 가장 아름다운데 이탈리아는 도시국가가 많다 보니까 수도가 수백 개니까. 맞아요. 수도가 진짜 몇백 개 있는 거. 그러니까 다 많은 도시들이 이제 아름답게 됐고. 맞아. 지역마다 가면 문화 다르고 음식 다르고 언어 다르고 풍경 다르고 되게 신기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편한.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부산 가도 편해. 맞아. 진짜 편해요.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익숙한 메뉴도 다 있고. 형 진짜 좋은 단어 쓰신 거예요. 편하다. 저는 이탈리아 다른 지역에 가면 레스토랑 들어가서 메뉴판 봐도 불편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쓰이는 언어가 28개가 있고 근데 그 28개 중에 일부 언어들은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독일어, 슬로베니아어, 불어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는 언어 제외하면 이탈리아만의 언어 1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베네치아 말 써요. 옛날에 베네치아 공화국의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말이랑 완전 다르고 사투리가 따로 400개 정도 있어요. 내가 이탈리아어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어를 교과서적으로 배워서 대화를 하면 대화는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 친구들 예를 들어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탈리아어가 모국어는 아니거든 자기네들도. 맞아. 로마 친구 넷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이탈리아어를 좀 배웠어요. 그러면 표준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해 처음에는. 근데 술이 들어가면은 갑자기 로마어로 가. 그러면 로마어는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탈리아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한마디도 안 들려. 저는 제 옛날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촬영을 할 때 고향 친구들이 놀러 왔잖아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베네치아만 쓰지 마. 왜냐면 우리 친구끼리 맨날 베네치아말만 써요. 근데 베네치아말 쓰잖아요. 자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술 한잔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네치아 말이 나와요. 베네치아 말을 사실 베네치아 아니면 쓸 수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요즘 이탈리아 정부의 고민인데 각 지역의 언어를 보존해야 될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 사실 누구나 다 영어를 해야 되는 시대인데 지방 언어까지 지키려면 되게 낭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저는 다행히 엄마 아빠한테 이제 베네치아 말 배워서 저도 너무 좋은데 왜냐면 베네치아 말에 문학이 있으니까 문화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탈리아에 보면은 이탈리아어라는 거에 발명도 재밌잖아요. 라틴어로 모든 사람이 문학을 쓰던 시절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어로 시를 쓴 토스카도 지역의 시인인 단테 단테의 알리기아리. 이탈리아어를 가지고 와서 현대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왜냐 단테 알리게리타가 누구였냐면 소설 작가인데 원래는 작가님들이 무조건 라틴어를 글을 써야 되는데 약간 세종대왕이랑 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양반 아니면 라틴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민들이 쓰는 언어로 글을 쓰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서민의 언어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뭐 난리 났죠. 뭐. 우리 한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반들이 그렇죠. 했던 이게 거죠.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탈리아 살면 낭비인 거 뭐냐면 집에서 베네치아 말 써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 표준어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옛날 문학, 철학 그런 글들이 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5년 동안 라틴어 공부해야 돼요. 거기다 영어도 무조건 해야 되고. 맞아. 이탈리아 교육부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 같은 거지. 맞아, 우리도 맞아. 조선시대 글을 읽으려면 한문을 배워야 되는데 애들한테 한문도 옛날처럼 똑바로 배우고 영어도 똑바로 배우라고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를 포기하고 이제 미래를 보고 간 건데 이제 유럽은 또 과거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한문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 말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아니 있어요. 두세 개 더 배우는 게 왜 어때? 좋지. 근데 이제 배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 근데 옛날 그 베네치아어로 돼 있는 그런 책 보면 뭔가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이탈리아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 나폴리에 대한 로망이 있으니까 나 나폴리 한번 가볼래 그러면은 야 남쪽을 왜 가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볼 땐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리가 델 노르 레가 델 노르.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분리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든 통일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하나로 돼 있는 나라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북부는 따로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도 있고 그래서 정말 돈리빠자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에 살면 여러 뭐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밀라노 사람 그럼 어때요? 밀라노 사람들이 각쟁이에요. 깍쟁이다. 왜냐면 나도 많이 들어봤어. 밀라노는 경제 중심이고 돈 많고 금융이나 미디어 종사자도 맞아. 많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밀라노 사람들은 다 옷을 굉장히 잘 입어요. 패션도 워낙 발달돼 있고 뭔가 콧대가 높다라고 하죠. 딱 이 장갑 끼고 탁 이렇게 캐시미어 코트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이런 사람들 보면 밀라노 사람이 그런 사람. 베네치아는 어때 선입견이? 베네치아 너무 특이해요. 베네치아는 섬이잖아요. 섬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요. 우리끼리 전 세계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잖아요. 이베도 많이나 갔다 오고 그러니까 오만한 느낌도 있어요. 뭐 베네치아 한마디로 사람들이 뭐 밀라노도 오만하고 베네치아도 오만한 옛날에 제일 돈이 많았으니까. 그렇지. 걸어갈 때마다 이런 이런 거 하겠다 밀라노는 지금 부자고 베네치아 옛날에 베네치아는 옛날 부자예요 옛날 부자 오케이 제노바는 구두쇠. 구두쇠 베네치아 상인 배경이 된 시대만 해도 제노바가 베네치아보다 더 큰 무역 도시였다 베네치아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으려면 유리 뭐 그런 실크, 피단 뭘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베네치아 가서 우리는 뭘 팔아가지고 돈 벌었어요. 근데 제노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이제 항구니까 얘네들이 어디 가서 장사하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출장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출장 갈 때 돈 벌려면 돈 쓰면 안 돼요. 비즈니스 끝날 때까지 며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중에 쥐고 있는 돈은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파스타만 먹을 때 또 제노베이스 소스 있어요. 근데 맞아. 그거는 제노바 요리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제노바 사람을 위한 만든 소스예요. 왜냐면 싼 거예요? 안 좋은 재료 사용해서. 그냥 제노바 사람들이 돈을 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채소, 앞다리살, 뭐 저렴한 거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있던 볼로냐는 볼로냐는 양망이죠. 기적이고 먹는 거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있어요. 아는 거 많고 공부 잘하고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이제 아는 거 많으니까 거기 또 좀 오만하고. 진짜 좀 놀랍긴 했어. 내가 볼로냐에 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천정화가 있어. 천정화를 봤는데 내가 보니까 카라치 같은 거야. 근데 카라치 아래서 담배를 피면 되냐라고 했더니 볼로냐에서 카라치 아래서 담배를 안 피면 어디서 필 거냐. 다 유명한. 볼로냐는 자기네 장인 정신, 페라리, 두카티 오토바이 이거 다 그 지역이고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락셔리 즐기고 그리고 뭐 유명한 가수들은 대부분 볼로냐 출신이에요. 이제 로마는 로마 말 자체가 좀 시끄러워요. 아우 아게파이, 아우 아바트레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한테 굉장히 시끄러운 언어예요. 사실 로마 시대 때부터 전쟁 굉장히 잘하는 군인들이었잖아요. 그죠 로마라는 도시가 군사 도시였으니까 군사 도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교양 없고 촌스러웠어요. 근데 잘 싸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 있어요. 좀 시끄럽고 촌스럽고 교양 낮고 근데 뭔가 강해요. 조심해야 돼요. 뭔가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로마 제국대 이미지랑 똑같네. 그렇죠. 로마 맞아. 제국 때도 그랬잖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오면은 촌스럽고 시끄러운 사람들인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도 방학 때 캠핑 전으로 가잖아요. 로마 말 들으면 뭔가 무서워요. 애들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나폴리 가보면 이탈리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역사를 보면 나폴리 옛날부터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문화가 풍부해졌어요.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보면 나폴리 대단해요. 나폴리 시내에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전당들은 1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 옆에 뭐 산도 있고 바다, 아름다운 바다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근데 북부 이탈리 사람이 나폴리를 이렇게 칭찬하는 건 아니, 난생 처음 지금 들어. 금방 역정이에요. 금방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 왜 해요? 이게 결정다.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폴리 사람보다 더 여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빨리빨리잖아요. 나폴리 피아노 천천히 그래서 이제 진짜 재밌는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가 알파 수드. 알파 수드. 수드가 사우스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만든 알파 로미오다. 알파 로메오가 이탈리아에서 되게 큰 자동차 회사예요. 70년대는 새로운 자동차 만들려고 굉장히 유명한
오스트리아 엔지니어가 이탈리아 북부 디자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최고의 자동차 만들어봐라. 그래서 알파 수드라는 차 만들었는데 정부 쪽에서 남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차를 남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차가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문제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불량품이 대충 하다가 나폴리 사람들 일을 안 해. 사자마자 엔진 나가고 이탈리아의 남부가 왜 공업화되지 못하는지를 갖다가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거. 맞아,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더 남쪽으로 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가장 익숙한 이탈리아 문화가 시칠리아 문화예요. 시칠리아죠. 그 대부 마피아 영화를 많이 봤는데 시칠리아가 이제 마피아가 맞아요.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한국 사람들이 대본저르나 막 그러면은 왜 외국인들은 꼭 시칠리아 사람처럼 흉내를 내느냐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맞아. 시칠리아는 사실 지중해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시칠리아가 이탈리아 지역들 중에 침략을 제일 많이 당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음식이 대박이에요. 원래 기후가 좋아서 특산물이나 재료 너무 좋은데 여러 나라의 문화 들어갔으니까 시칠리아에 다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계속 침략 받다 보니까 스스로 발전이 잘 안 됐어요. 통일되는데 발전이 안 됐으니까 실업률이 심하고 기업이나 그런 사업 분야 없었고 특히 통일됐을 때 정부가 토리노에 있었어요. 시칠리아 정부가 있는 지역에서 제일 먼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결론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치안, 보호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필요하고 근데 그걸 마피아가 제공을 한 거지. 그게 마피아가 제공을 한 거죠. 이 정도의 돈만 내면 된다. 그거 세금이에요 사실은. 그 제2의 정부가 생긴 거죠. 맞아. 제2의 정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마피아는 제2 정부 아니고 그냥 사업가들이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마피아가 있어서 시칠리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피아가 일반인한테 방해하고 나쁜 일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않겠지. 절대. 왜냐면 레스토랑이랑 호텔이 다 지낼 건데 그렇죠. 일반인들 건드리면 거기 치안 나쁘다고 소문나가지고 사람들 안 오니까 당연히 맞아. 마피아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안전하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와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그렇죠, 호텔에서 자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이탈리아 마피아 있어서 위험하다? 역사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러면은 조금 아름다운 나라지만 고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술 작품, 뭐 이런 식품 이런 건 떠올리지만 지금 현대적인 이탈리아가 지역별로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게 아쉽다라고 그래서 각 동네별로 뭐 베네치아에는 이런 기업이 있어서 이런 걸 잘 만든다. 유용하고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탈리아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그냥 패션, 식품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야? 수출하는 그런 상품 보면 1등은 당연히 럭셔리 분야예요. 이 럭셔리 자동차, 뭐 페라리,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뭐 바가니 존다 등등 럭셔리 그 명품 옷, 그리고 럭셔리 가구, 그리고 요트. 요트 시장 거의 70%가 이탈리아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큰 사업이 어디냐면 정밀기계. GDP에서는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러면 정밀기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미지가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밀기계는 독일이에요. 그렇죠. 안경이나 선글라스 사시면 제작사 어딘지 확인하시면 룩서티카 아니면 사필러예요. 대부분. 브랜드가 뭐가 붙어있던 실질적으로 R은 다 룩소티카에서 나올 정도로 렌즈를 되게 잘 만드는,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맞아요. 또 하나는 헬리콥터. 이탈리아 헬리콥터 엄청 유명해요. 그 아우구스트 헬리콥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맞아. 그리고 기계 중에 유명한 거 커피 기계. 당연히. 한국 커피숍 어디서나 들어가시면 전 세계적으로 커피 기계 다 이탈리아 거고 그리고 생맥주 기계. 탭. 매칭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정밀 기계 바로 그다음에 화학 제품이에요. 화학 제품 이탈리아가. 화학 제품이야 제약. 진짜 의외다. 제약. 유명한 제약 회사 중에 이탈리아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구. 당연히 가구. 가구는 뭐 이탈리 가구는 뭐. 가구와 디자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탈리아가 자원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탈리아가 자원이 별로 없어서 디자인이가 발달됐다고 생각해요. 매트리얼은 남의 걸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다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더 비싸게 파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디자인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 국내 사람들한테는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좀 얘기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탈리아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비알레티. 비알레티는 이탈리 사람한테 무슨 의미? 모카포트 브랜드 중에 제일 좋은 브랜드 비알레티예요.
결혼할 때 하나 사서 평생 써요. 한 번 사면은 평생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30유로짜리 하나 사가지고 평생 다시 안 사기 때문에.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카는 1인용 조그만 모카 있고 3인용 있고 네. 가족이랑 마실 때 네. 24인용도 있어요. 그거 언제 쓰냐면 보고 싶어. 이렇게. MT 가거나 회사 뭐 모임 갈 때 24인용. 오케이. 이면은 그러면 베스파. 베스파는- 이거 수출용이에요? 아니면 이탈리 사람들한테도 뭔가 감정적 의미가 있는 브랜드? 이탈리아도 사람마다 베스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길이 좁아요. 왜냐면 다 옛날 돈 내고 옛날 길이고 주차한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베스파나 뭐 조그만 오토바이, 스쿠터 타고 다녀요. 우리 때는 한국에서 오토바이 타면 불량 학생이었는데. 저희는 안 그래요. 그거 이제 이동 수단이고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하면 또 떠오르는 브랜드는 페라리. 이탈리 사람한테 페라리는 엔조 페라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탈리아 아이한테 자동차를 그리라고 얘기하면 빨간색 페라리 그릴 거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 그 다음에 F1이에요. 모터스포츠.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요일이면 아빠가 F1 보니까 저희도 다 F1 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수출을 많이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딱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탈리 사람들은 본인들도 베스파도 좋아하고 페라리도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죠. 2년에 한 번 정도 카발케이드라는 행사가 있는데 페라리 오너들이 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이탈리아에서 이제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겠다. 페라리 그때 저희 그 로마 출시로 고데나에 불러주신다고 그런 다음에 못 간 것이 제가 피눈물이 나고 가슴에 맺힌 한이 됐습니다. 다음에 카발케이드에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알베르토랑 같이 갈게요. 우주종사 옆에서 자전거 또 매니아들은 이탈리아 자전거 브랜드 비앙키, 피라넬로, 미로사, 마지 제가 다니는 마지. 마지.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런 브랜드를 좋아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자전거를 많이 타는지. 자전거 때문에 미쳤죠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 F1 자전거예요. 1년 내내 유명한 대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TV에서 중계해주고 다 봐요. 이렇게 풍경을 즐기고 보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거고 주말이 되면 다들 이제 오토바이크 아니면 자전거 타고 이제 나가요. 지로 d'Italia 이기려고 기술이 발달되고 엄청 좋은 자전거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어떤 사람이 우승한 자전거를 막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베르토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이제 이탈리아를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두세 달씩 살면서 이제 배워가지고 요만큼 더 알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알베르토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 너무 좋거든요. 저도 너무 재밌어요. 일단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형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더 재밌었고 한번 다음번에 더. 한국 얘기하죠. 다음번에. 다음번에 한국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 본인 유튜브 채널 좀 홍보 좀 하시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탈리아 뭐 요리, 축구, 문화 등등 알베르토 몬디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네, 아래다가 알베르토 몬디 씨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그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들어가가지고 알베르토 씨 채널 쭉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 항상 이탈리아 문화, 유럽 문화, 전 세계 문화와 역사 많이 소개해 주셔서 저도 외국인으로서 너무 진짜 감사해요. 한 번에 또 꼭 한번 또 만들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Grazie mille di essere stati con noi. Mi raccomando, cliccate mi piace e iscrivetevi al canale di 조승현. Ciao ciao.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뭐야 이거 뭐 3리터짜리 술을 가지고 왔어? 리몬첼로 로마 이탈리 갔다 와서 뭐 기념품 사온 거예요? 술 좀 받아왔어요. 팔리니 리몬첼로 이거 다 집에 있는데? 잠깐만 나 집에 마시던 게 있어요. 이거 봐봐. 이게 이제 뭐 식사 끝나고 이렇게 입가심 하려고 한 잔씩 먹기에 좋은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걔는 돌려줘야 돼요. 이거 그냥 소품이에요? 그럼 오늘 먹던 거 마저 먹자.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팔리니 리몬첼로와 함께하는 유럽의 디저트 문화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대체로 컨셉을 잡아서 소품을 꾸미거나 의상을 갈아입는데 잠깐만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짜자자자자자. 딱 먹던 것도 올려놓고 딱 세팅 어때요? 뭐예요 이게? 그 디저트 트레이. 코스미를 이탈리아 음식점 같은 데 먹으면은 메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위에 초이스 할 수 있는 디저트들 쫙 세팅돼 있고 아래 이제 디저트 술들 쫙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트레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거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바로 덜어서 먹는 그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먹음직스러워요 좀?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문화와 유럽 식사 문화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디저트 문화인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은 메인 음식을 먹은 다음에 거의 대체로는 끝에 가서 굉장히 단 음식을 갖다가 바로 이어서 먹어준다는 거죠. 한국 분들이 대체로 이제 유럽의 디저트를 먹으면 너무 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유럽의 케이크들은 대체로 기름진 음식을 먹은 바로 다음에 먹게 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달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케이크를 뭐 오후 3시 정도에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먹게 되면 너무 단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디저트의 어원이 상당히 재밌는데 유럽에서 고급 음식점에 가면 메인 음식을 먹은 다음에 웨이터들이 와가지고 이 그릇을 다 치우고 포크 나이프도 다 치우고 조그만 칼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볼을 긁어서 빵 조각 같은 것도 다 쓸어 내려버립니다.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프랑스어로 데세르비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빙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서빙한다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세르비어인데 데세르비어는 말 그대로 서비어의 반대말인 거죠. 서빙한 것을 치우다. 이 디저트라는 단어는 데세르비어의 명사형이에요. 갑자기 이제 누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 트레이를 다 가져가 버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심심하잖아요. 대체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때 18세기의 유럽에 수많은 다른 식민지들의 기호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커피나 초콜릿이나 설탕으로 만든 조그만 뿌띠푸라고 하는 것들을 내주는 것에서 디저트 문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리몬첼로 같은 술은 디저트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식사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 해요. 유럽이나 미국 음식점을 가게 되면은 사실 식사 순서가 한국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메이터 D라고 하는 대체로 예약자 명단을 체크해주고 그 예약자가 지정된 테이블로 사람을 안내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메이터 D는 메이터 노텔, 집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메이터 D가 대체로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 바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바에서 사람들이 아페리티프라고 불리는 식전주를 마셔요. 근데 식전주는 대체로 약간 시큼한, 상큼한 맛이 있는 음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앤토닉이라든지 마티니, 뭐 컬린스 이런 이제 음료들이 대체로 식전주에 포함되는 음료들이에요. 식전주를 마시다 보면 이제 메이터 D가 다시 와서 식사 자리가 준비됐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음식점에서는 잔을 놓고 가도 그 잔을 그대로 내 테이블에 갖다 놔주는 것도 있고, 대체로는 그냥 먹다 마시고 놓고 갑니다. 어차피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콤파니몽, 반주라는 걸 마실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 다 마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콤파니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발효주를 마시기 때문에 맥주 아니면 와인을 마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식사 메뉴를 가지고 오기 전에 와인 메뉴를 먼저 주죠. 이 식사 메뉴를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은 되게 오래 봅니다. 막 우리처럼 뭐 통일 이런 거 없어요. 각자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를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서도 왜 자기가 골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르기 때문에 식사를 고르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나오려면 또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와인을 미리 열어놓으면 40분 정도 와인이 브리딩이 돼가지고 딱 에피타이저가 나오는 시점에 맛있는 이제 와인이 돼 있는 거죠. 메인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데세르비어, 서빙을 갖다가 치우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점이냐에 따라서 디저트 메뉴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디저트 트레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디저트 메뉴를 보면 위에 이제 디저트가 3-4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digestive, 식후주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식후주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liquor라고 써 있는 게 있고 liqueur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liquor라고 하는 것은 hard liquor, 증류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초콜릿 같은 거 보면은 그 안에 위스키나 꼬냑 들어가 있는 초콜릿 있죠. 단맛이랑 강한 알코올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 이 디저트를 먹으면서 위스키나 와인으로 그거를 넘겨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식사가 끝나고 나가지고 단 걸로 옮겼는데 갑자기 당도가 확 올라가면 와인이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당도를 맞춰서 더 단 음료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도가 높은 와인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스 와인 같은 걸로 케이크를 같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리큐어라고 해가지고 설탕을 아예 안에다 집어넣고 과일 향을 집어넣은 이런 술을 디저트랑 같이 먹든지 아니면 아예 디저트 대용으로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리큐어라는 것이 19세기 중반에 설탕과 알코올과 과일 향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19세기에 가장 많이 마케팅되던 품목 중에 하나가 리큐어고, 그래서 이 리큐어가 그 나라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세기 말 약간 미드나잇 인 페리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파리 카페를 가게 되면은 대체로 벽에 릴레라고 하는 리쿠르의 포스터를 볼 수가 있어요. 앙리 툴루스 로트렉 같은 사람들이 많이 그렸고,
그런 포스터를 갖다 수집하고 소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산업혁명이 소비자 문화로 발달하던 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했던 그런 술들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탈리아를 딱 떠올리면은 리커 하나, 리큐어 하나가 있습니다. 리커는 그라파죠. 그리고 리큐어는 리몬첼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식사를 끝내는 방법 중에 디저트를 먹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방법이 있고, 그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뭐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를 먹고 그라파를 같이 마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스킵하고 리몬첼로만 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디저트에다가 리몬첼로를 부어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 셰프가 식사 딱 끝나고 이제 디저트 나오는데 그라파 있냐 리몬첼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탈리 좀 갔다 왔는데 약간 이런 대접을 좀 받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알베르토 씨하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꼭 끝나고 나서 일부러 폼 잡으려고 에이 제 그라파 그러면은 알베르토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반 유럽 디저트를 갖다 따로 먹으면 너무 달아, 너무 느끼해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런 리큐어를 갖다가 따로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느끼하고 너무 달아가지고 이거 나랑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잔 사이즈 보이죠? 원래 이제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은 이 노인분들이 딱 요 정도 따라 놓고 요런 거 이제 하나 이렇게 요런 거 이제 한 입 먹고 3분 동안 이렇게 딴 얘기 하다가 살짝 내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드세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샷으로 내리면 느끼하다는 느낌이 나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레몬 향이 이게 들어있고 약간 달콤하기 때문에 이게 좀 상큼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식전주로 요즘은 또 마시는 그런 트렌드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음이랑 토닉이랑 타서 약간 진앤 토닉처럼 먹는 그런 트렌드도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몬첼로를 그 이탈리아 전통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먹지만, 뭐 새로운 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죠. 오케이. 오. 난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든, 원래. 진짜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어해. 나는 카놀리랑 같이 리몬첼로를 먹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싶어. 근데 맛있네. 내가 리몬첼로를 처음 접한 게 1900하고도 99년이야.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하던 게 무전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들 5명이랑 좀 적은 예산을 들고 여행을 갔어요. 그때 이제 기차를 타고 소렌토라는 동네에 갔다가 이제 소렌토에서 아말피로 넘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말피가 지금처럼 막 관광객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로컬 애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놀고 있으면 걔네들이랑 섞여 놀고 약간 이럴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바다에서 한참 놀다가 올라갔는데 이제 카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파스타를 시켜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디저트를 안 시키니까 너무 의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리몬첼로라도 하나 먹을래. 근데 리몬첼로가 뭔지를 몰랐어요. 뭐 레몬 들어간 뭔가 보다 하고 시켰는데 이런 맛이 있다니. 너무너무 독특한 맛인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페라리와 베스파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몬첼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 갈 때마다 디저트 안 먹고 난 리몬첼로 한 잔 먹겠다라고 하면 식당 주인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리몬첼로는 이탈리 가야 사는 거였어요. 나도 못 먹는 리몬첼로를 갖다 달라고 막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끔씩 이제 리틀 이탈리아에 가면은 담근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집에서 리몬첼로를 담그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 이렇게 서비스로 따라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리몬첼로를 식사 끝나고 먹는다는 게 나한테 약간 소속감을 주기도 했고, 이탈리아 문화를 좀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약간 자부심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한 6병 정도 사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마트에서도 팔고 있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반갑기도 하고, 좀 나만 알고 있던 것이 너무 이렇게 대중적으로 되니까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마 이 영상 나고 나면 더 대중적이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리몬첼로의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리몬첼로를 부어 먹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예요. 바바 알 리몬첼로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근데 바바 리몬첼로의 바바는 동유럽에서 온 빵이라고 합니다. 이 바바가 원래 할머니라는 뜻이래요. 할머니 빵이에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 전설에 의하면 이제 폴란드의 스타니슬라우스라는 왕이 귀향을 가게 됐어요. 나라를 뺏긴 거죠. 그때 이제 니콜라 슈토러라고 하는 페이스트리 셰프가 그 왕의 궁중 요리사로 이제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빵이 이제 고향빵이니까 이 스타니슬라우스 왕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이 빵을 프랑스까지 가지고 오면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갖다 다시 부풀게 해가지고 원래 맛이 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술을 넣었더니
빵이 축축해지면서 먹는 맛도 감미로워지고 그래서 술을 붓는 걸 갖다가 프랑스에서 바바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프랑스의 주류 디저트가 됐느냐? 스타니슬러스의 왕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절대 왕정 시대에 루이 15세의 부인이 돼요. 베르사유로 가면서 니콜라 슈토러가 베르사유로 따라간 거죠. 그러면서 이 바바라는 음식을 갖다가 베르사유에 있는 프랑스 귀족들한테 소개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카리비아 제도 쪽에 사탕수수라는 섬을 식민지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탕이 많다는 것이 프랑스의 굉장한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뭐 메랑그라든지 마카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먹는 문화가 그때부터 생겼다 그래요. 그 프랑스의 약간 식민지를 찾아온 위용을 자랑하는 술 중에 하나가 바로 럼주였어요. 럼주는 사탕수수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카리비아해의 식민지가 있는 나라에서만 럼주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바에 베르사유 귀족들이 럼주를 넣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프랑스 가면은 자주 볼 수 있는 바바 오 룸이라고 하는 디저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프랑스 귀족들이 여러 정략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나폴리 왕정까지 바바가 전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나폴리는 19세기 중반부터 이 리몬첼로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 리몬첼로도 달고 레몬 향이 있기 때문에 바바에다가 럼 대신에 리몬첼로를 붓기 시작했고 그래서 바바 알 리몬첼로라는 디저트를 이제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면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바 리몬첼로를 갖다가 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그냥 일반적인 브리오시 빵을 갖다가 리몬첼로를 살짝 붓는 거예요. 네, 이렇게 촉촉해지죠. 굳은 빵에다 하면 더 맛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만한 거 아이스크림 볼 있죠.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냥 리몬첼로를 부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포크로 잘라 드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오 저만의 리몬첼로 먹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런 알코올 들어간 디저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 먹고 술 먹었다는 걸 깜빡하고 운전하시다가 인생 망 디저트에 술을 머금어서 먹었다고 해도 분명히 술을 드신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거의 2잔 정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하신 겁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Nunca soy